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제 한 학기 동안 유전학을 같이 하게 될 김성환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직접 이렇게 만나 뵙고 인사를 드리지 못하고 좀 어색하게 컴퓨터 스크린을 앞에 놓고 첫 인사를 하게 돼서 여러 가지 좀 만감이 교차하는데 얼른 이 사태가 전부 정상적으로 회복이 돼서 강의실에서 여러분을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 이름 이고 저는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지금 현재 연구교수로 일하고 있는데 제 전공은 한국에서는 제가 사실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을 하다가 뭐 여러 가지 연유로 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면서 학부부터 처음부터 다시 생물학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 이 전공은 분자 유전학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세부 분야에서 분자 유전학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분자 생물학에 가깝다고나 할까요? 이 식물의 이제 신호 전달을 주로 집중하는 그런 분자 생물학 쪽을 이 전공을 해서 박사학위를 취득을 했습니다. 어, 이제 제 핸드폰 번호이고 이거는 서울에 있는 제가 서울 있는 저 숙명여대 제 실험실의 전화번호이고 이것이 제 이메일 주소이고 주로 이제 이메일과 제 핸드폰 번호를 주로 사용하셔서 제게 무슨 연락을 또는 질문이 있으시다거나 하면 문자나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심껏 답변을 해드릴 예정이고 그다음에 이 강의 자료라든가 하는 것들은 일단은 첫 강의 자료 PDF 파일은 충북대학교 e캠퍼스 이제 에 이미 올라가 있을 것이고 또 특히 강의 자료란을 그러니까 e캠퍼스에 들어가셔서 이 해당 과목에 그 왼쪽 메뉴에 보시면 강의 자료라고 이제 물론 이 지금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미 다 이것을 다 찾아보셨을 테니까 이제 보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만 이 섹션에 가보면 이제 일단 폴더가 3개가 이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3개의 폴더가. 그래서 첫 번째 폴더는 강의 요약 PDF 파일로 되어 있고 두 번째 폴더는 이제 강의 녹화 동영상 링크라고 이제 아마 제목이 되어 있을 텐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래는 제가 이제 수업을 전부 할 때마다 매 학기 물론 이제 교실에서 강의실에서 하는 수업이 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강의 녹화 동영상을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을 이제 파일 변환을 하는데 이제 녹화를 한다면 파일 변환을 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리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제 유튜브 채널에 따로 이제 충북대학교 채널은 교양생물이라고 이렇게 주로 충북대학에서는 제가 이제 일반 생물학을 강의를 해왔었기 때문에 이 채널에다가 이제 올려놓은 것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링크를 달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 폴더는 기타 공지사항이 있으면 거기다가 놓는다든가 하는 그런 3가지 폴더를 이제 이 캠퍼스에 개설을 해 놓았으니까 그것을 활용을 하셔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온라인 수업이 원래는 처음 2주 동안만 이렇게 하게 되어 있지만 제 생각으로는 그 2주 만에 이번 주 만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얼마나 앞으로 더 계속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앞으로 교실에서 저희가 다시 이제 만나게 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수업은 진행을 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교재를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어, 유전학 입문이라고 하는 이 라이프 사이언스에 나온 이 책을 가지고 강의 계획서에 보시는 그 진도의 계획대로 100% 이제 끝낼 수 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이렇게 계속 해 나갈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는 분자 유전학이라는 과목을 학부에서도 이제 학생들을 상대로 가르친 경험은 있으나 완전한 유전학은 아니고 그것도 역시 분자 유전학이었고 한국에서도 분자 유전학을 강의한 경험은 있으나 이렇게 유전학이라는 과목으로 이제 학생들을 가르쳐 보는 것은 이번 학기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많은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부교재는 이제 강의 계획서에 이전 교수님께서 원래 이제 정해 놓으신 이 부교재로 이렇게 나와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 부교재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에는 물론 도움이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은 되지만 이것을 제가 이제 따로 어떻게 사용할 일은 없을 듯합니다. 그다음에 물론 이제 교재는 있지만 항상 이 시대에 요즘의 시대에 있어서는 이 구글 검색이야말로 언제나 가장 좋은 이 참고 자료가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저 역시 강의 준비를 할 때는 언제나 제 컴퓨터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자료가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가장 신속하게 또 가장 믿을 만하게 최신의 업데이트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은 바로 여기이기 때문에 구글 검색을 주로 해서 자료를 저 역시 가지고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적 자체는 중국대학교의 학칙에 의한 이 상대평가로 성적이 이제 최종 결정될 것이고 이 배점은 중간고사는 이제 전체 총점을 이제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이제 정해놓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각각 공이 40%씩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출석 및 수업 태도를 한해서 한 5% 정도 반영을 할 것이고 예, 실험에 대해서는 제가 뭐 전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고 실험에 관한 그 평가 결과가 15%가 총점의 100%에서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시험 자체는 일정이 지금 벌써 이제 2주 원래 계획 때보다 2주가 늦게 개강이 된 그런 연유로 이제 8주차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했을 때 8주차가 이제 화요일 저희 원래 정규 수업 시간에 해당 화요일이 됩니다. 이 5월 달에 가서 저희가 강의실에서 다시 돌아와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수 있을지는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 기대는 하고 있지만 그렇게 됐을 때 중간고사는 화요일 날 5월 5일 날 치를 예정입니다. 물론 이날이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하지만 뭐 이것저것 다 감면을 했다가는 이미 이렇게 늦어진 학사 일정도 그렇고 해서 그날 시험을 치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말고사는 따로 보강을 또 이제 잡기가 매우 사실 어려운 이런 빠듯한 일정이라서 기말고사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 유전학 수업은 16주 수업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맞다면 16주차가 되는 6월 30일 날 화요일 날 기말고사를 그 강의실에서 이제
같은 시간에 수업 시간에 치르게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봐서 중간고사는 원래 이 강의실에서 정식으로 치는 수업 시험이 아니라 집에서 테이크홈 exam이라는 형식으로 미리 시험 문제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그것을 풀어서 저한테 제출하는 그런 형식으로 치러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좀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제가 대학원 다닐 때는 물론 학부 때도 한번 그런 한 두어 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테이크홈 exam 형식으로 시험을 치른 적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것을 훨씬 더 선호했는데 원래 개인적으로 상당히 게으른 성격이다 보니까 했는데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시험을 치르면은 다른 자신의 잠재적인 경쟁자 학생들이 어떤 부정행위를 테이크홈 exam에서 부정행위라는 것은 그 어떠한 참고 자료를 사용을 하셔도 되지만 책이든지 뭐가 되든지 간에 하지만 다른 사람과 절대로 상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제 불문율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한국 사람들의 옛날 전통적인 정서상으로는 그것이 잘 지켜질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 이것들을 이제 별로 학생 자체가 이제 별로 선호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각자가 이제 그러한 룰을 깨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서는 이것이 매우 참 좋은 평가 방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긴 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한번 두고 보고 어떻게 앞으로 우리의 학사 일정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한번 두고 보고 추후 결정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강의 계획서 상에 현재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진도 상황과 8주차에 거기에 해당하는 중간고사와 그렇다면 이제 16주차에 마지막으로 또 기말고사를 보게 되어 있는 그런 방식이고 그 중간에 이렇게 이것들이 이제 진도 계획입니다. 가능한 한 이 진도 계획에 전부 다 맞게 진도를 나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모르죠. 언제나 진도에 계획에 맞게 한 번도 맞춰본 일이 없어가지고 경험상. 그런데 이제 교실에서 시험을 치른다 하더라도 시험 포맷 자체가 저는 한 2, 3년 전부터 제가 숙대에서 강의를 할 때나 또는 충북대에서 수업을 했을 때도 한 2년 전부터는 이런 식으로 시험을 치러 왔습니다. 오지선다형에 물론 이제 주관식 형식으로 시험을 언제나 봐왔었는데 이러한 형태의 포맷은 이 유전학 시험 자체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은 되는데 요것이죠. 이제 오픈북 형태로 시험을 언제나 봐왔습니다. 요 최근에는 그 오픈북이 그냥 전통적인 책이나 무슨 강의 노트나 그런 것들을 들고 와서 그것을 참고해서 보는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 스마트폰이라든가 랩탑 컴퓨터라든가 라는 것을 전부 시험 장소에 가져오고 들어와서 인터넷 검색까지도 허용을 하는 그런 오픈북 형태의 시험을 봐왔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테이크홈 exam 형식에 대한 학생들의 어떤 일부 학생들의 우려와 비슷하게 이러한 방식의 시험을 치게 되면은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우려를 일부 학생들이 하기도 하지만 개인적인 경험상 그러한 일을 제가 이러한 일이 조금 벌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감지하게 된 일은 숙대에서나 충북대에서나 아직까지는 없었으며 또한 그러한 일이 혹시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형식의 시험을 치는 어떤 그 이점 개인적으로 이것이 어떤 점이 이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냐면은 현재 우리가 지식을 습득을 하는 이 학문을 이제 학생으로서 학문을 정진하는 패러다임 자체가 요즘 와서 급격하게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구태의연한 방식의 시험을 가지고 각각의 우리의 학습 능력을 이제 평가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이제 바꿔보는 게 어떻겠나 해서 시행을 한 것입니다. 옛날에 이제 전통적으로 이 학문이라는 것이 이 지식이라는 것을 일부 소수 사람들이 독점을 하던 시대에 그 당시에 어떤 실력을 이제 보여주는 얼마나 이 사람이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평가하는 방식은 뭐 이 머리 안에 얼마나 알고 있느냐라는 것을 이제 쓰는 그런 방식이 됐을지는 모르나 요즘은 뭐 이 인터넷상의 정보가 또는 다른 매체상으로도 정보가 넘쳐나는 이런 시대에 그러한 방식으로 어떤 사람의 능력을 평가한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방식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는 저런 넘치고 흐르는 그런 이 정보들을 얼마나 잘 효율적으로 찾아가지고서 그것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에 맞게 잘 나름대로 조리를 해서 이 활용 또는 하는 제시하느냐라는 것이 사실은 진짜 어떤 그 개개인의 실력으로서 인정받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런 방식의 시험을 이제 치러 오기 시작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방식의 시험이 물론 이러니까 시험 자체 문제 자체가 이런 소위 말한 이 전통적인 방식에 있어서의 시험 문제하고는 살짝은 다를 수가 있겠죠. 단순한 암기 따위를 묻는 그런 시험은 이제 문제는 내나 마나 할 테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 내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제 학생들의 피드백도 이런 방식의 시험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것을 계속 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행위 이러한 시험 방식의 부정행위라는 것은 아까 그 테이크홈 이기잼에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어떠한 것도 여러분이 이제 참조를 하실 수가 있으나 딱 한 가지 절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살아 숨쉬는 그 어떤 개체와 상의를 해서 어떤 답을 도출해내면 안 된다는 것이 부정행위가 되겠죠. 그래서 시험을 치르면서 뭐 카톡 등을 통해 가서 누구와 이제 같이 이제 집단 지성을 활용한 공모를 통한 시험을 치른다든가 또는 심지어 이 시험장에 있지 않은 저 시험장 밖에 있는 그 누구와 그러한 식의 공모를 한다든가 하는 것이 적발이 되면은 그것은 정말 바람직스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겠죠. 그것만 잘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존심을 지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전부 지금 다 선생님이 되시고자 하는 그러한 길에 들어서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훨씬 다른 일반 학생들에 비해서 크게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출결에 관해서는 뭐 이제 매 수업 온라인상에서의 출석은 다른 방식으로 이제 체크가 되겠지만 다시 우리가 강의실로 돌아왔을 경우에는 매 수업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가지고 하는 이 수업이 출석을 체크를 하게 되는데 매 회마다 점수가 0.5점이 부여가 됩니다. 다만 한 번 출석을 그렇게 했을 시에 매주 그래서 0.5점을 받지만 출석 점수는 우리가 100점 만점에 5점만 이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최대 아무리 여러분들이 16주 전부 시험까지도 전부 출석의 그 출석 점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로 하면은 사실은 이 5점이 아니라 이제 9점이 8점이구나. 8점이 출석 점수로 최대 점수가 돼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최대 출석 점수는 5점을
넘지 않을 예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출석 자체는 100% 사실은 여러분들이 출석 점수를 만점을 받는 것만이 여러분들의 이 지상 최대 목표라고 하실 경우에는 이 다시 말씀드려서 이 매 수업을 전부 다 굳이 들어오시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어차피 이제 강의가 전부 다 녹화가 되는 마당에 어쩌다가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다지 출석에 대해서 그다지 크게 그렇게 신경을 쓰는 그런 방식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제가 미국에서 한국에서는 뭐 그다지 학점이 그렇게 좋지를 않았었는데 미국에서 학부를 다닐 때는 성적이 매우 좋았었습니다. 매우 좋았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한국에서처럼 출석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대로 출석 점수가 부여되는 그런 방식이었다면 아마 미국에서조차 저는 아마 낙제점을 면치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그런 흑역사 때문에 이렇게 출석 점수에 대해서는 그다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업 중에는 온라인 수업상에서 아무것도 해당이 되지 않는 얘기지만 수업 중에는 마음대로 사실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음료라든가 비교적 아침 일찍 시작되는 수업이니까 뭐 커피라든가 아직도 졸음 잠에서 깨어나지 못해가지고서 저녁에 여러 가지 공부를 열심히 했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무슨 뭐 이벤트가 있었다든가 해서 그럴 때 이제 또는 아침을 거르고 왔는데 배가 너무 고프다든가 간단한 간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음료, 커피, 로션 그것들을 교실에 가지고 오셔서 드시면서 수업을 같이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뭐 자유스럽게 몸은 자유스럽게 정신은 그래서 훨씬 편하게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업 분위기를 만들고자 하는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지역 경제를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내 일조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같은 맥락으로 굳이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서 지겨운 3시간 내에 수업을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중간중간에 몸이 졸린다 하면은 일어나셔가지고서 저 뒤로 슬슬 돌아다니시든가 하는 식으로 자유롭게 그래서 수업에 훨씬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실에서 하는 수업이 진행될 경우에 이 3시간 수업은 50분 수업에 글쎄 이거는 한번 제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지만 50분 수업에 10분 50분 수업에 10분 쉬는 시간으로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지만 혹시 사실은 75분 수업에 2번 중간에 브레이크를 가지고 약간의 중간에 이 브레이크를 조금 더 많이 가지게 되는 그런 수업 방식으로 할까도 조금 이제 고려를 이제 해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서 다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질문 및 토론을 유발을 하는 여러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수업 분위기가 최상의 수업 분위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것이고 질문 온라인 수업을 전개하는 동안에는 혹시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으시면 이메일이나 문자 또는 이캠퍼스 사이트를 활용을 하셔서 언제든지 질문을 남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첫 수업에서는 일장에 관해서는 유전학 전체 세부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총괄적으로 유전학에 관해서 이제 오버뷰라고나 할까라는 것을 살펴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따라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약간의 살을 붙여서 제가 이제 일장에 관한 강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하나의 도입 부분으로서 미국의 이제 애리조나에 있는 인디언 부족 중에 호피족이라고 하는 그런 부족이 특별한요 백변증이라고 해서 이제 알비니즘 또는 루시즘이라고 영어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백변증, 백색증, 피부색이 인디언인데도 불구하고 원주민 아메리칸 여기서 보듯이 보통의 이제 우리 동양인처럼 황색 피부 색깔을 가져야 되는데 이러한 이제 알비니즘, 이 백변증은 비단 뿐만이 아니라 아프리카에 있는 검은 피부색을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에게서도 이렇게 덜어 나타나는 그런 증상입니다. 그래서 호피족에서 처음에 이제 1900년쯤에 이제 촬영된 이 사진인데 이것이 이렇게 피부색이 하얀 백인처럼 이런 그다음에 머리색도 마치 금발 또는 뭐 그러니까 까만 머리 색깔이 아닌 이런 사람들이 여럿 발견되는 그런 현상을 이제 처음으로 이제 서양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그 서양 사람들이 이것을 발견을 하게 됐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피부색이 이렇게 하얘지느냐 원래 다른 그 부족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황색 짙은 피부색을 가지지 못하고 우리의 피부색 머리카락 색깔 눈동자 색깔 피부색을 전부 이렇게 결정짓는 요소는 얼마나 이 멜라닌이라고 하는 이 색소가 많이 있느냐. 멜라닌 색소가 조금 양이 부족하게 되면은 피부색이 하얘지고 또는 또 피부 색깔도 이제 달라지고 그 색소의 이제 강도에 따라서 사람의 피부 머리 색깔 눈 색깔이 달라지게 되는 것인데 근데 이제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내는 데는 그 여러 가지 이제 생화학적인 이 대사 경로의 상에 효소가 하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효소들이 이제 참여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효소가 잘못돼서 돌연변이라든가 것 때문에 효소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렇게 백색증 또는 백변증이 발생을 하게 된다고 이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피부에 보면은 우리의 피부에 보면은 피부의 겉 표피 밑에 이렇게 그 멜라닌을 형성을 하게 되는 이런 이 멜라노사이트라고 하는 이런 세포들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럼 이 멜라노사이트라고 하는 이 세포에서는 그 멜라닌 색소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색소를 담고 있는 그런 작은 멜라노솜이라고 하는 작은 이제 포낭들이 여기서 만들어져 가지고서 우리가 일반 생물학 시간에 또는 세포 생물학 시간에 보았던 이 외포 작용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세포 밖으로 방출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색소들이 바깥에 이렇게 이제 발현이 되게 되는 것인데 요 멜라노솜이라고 하는 요 작은 이 포낭들에는 그 멜라닌들이 이렇게 한껏 이제 들어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안에서 이제 멜라닌이 제대로 합성이 돼야만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여기서 요 멜라노사이트라고 하는 요 세포 안에서 어떤 무언가가 멜라닌을 합성하는 데에 관여하는 효소가 기능을 발휘를 하지 못하게 되면 원래 정상이라고 하는 얘기는 언제나 참 이 어폐가 있는 말로서
정상이라고 좀 그것은 조심해야 될 말이고, 원래 일반적으로 이 자기 종족에 있는 그런 짙은 피부색이 아닌 훨씬 더 표백이 된 듯한 그런 옅은 피부색을 가지게 된다는 그런 현상을 이제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그림이 이제 멜라닌을 합성을 하는 대사 경로가 매우 복잡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일단 근본적으로 타이로신이라고 하는 티로신 아미노산, 타이로신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좀 이것들을 변화를 하는 멜라닌들을, 여러 종류의 멜라닌들을 합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복잡한 대사 경로를 통해서 타이로신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것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래전부터 사실은 이 백변증은 그 아치발드 게롯이라는 분이 훨씬 거의 19세기 초반, 아니 20세기 초반에 이것이 우리의 성염색체 X 또는 Y 염색체가 아닌 일반적인 염색체 1번부터 22번까지의 염색체 중에 하나 있는 상염색체에 있는 어떤 이것이 형질이 열성 형질로 때문에 열성 형질로서 이 백변증이 유발되는 그런 하나의 유전 질환이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열성 형질이다 이것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열성 형질이 이것도 역시 아주 오래 전에 논문에서 이제 이 호피족 들을 조사를 한 백변증에 관한 호피족을 조사한 이것이 1960년대에 나온 논문인가 그럴 겁니다. 이것이 것인데 여기서 보면 호피족 백변증을 가지고 있는 호피족 사진이 여기도 나와 있죠. 그랬을 때 이제 가계도입니다. 그래서 이 가계도상에서 이제 일반 생물학에서 얼핏 보셨을 이 가계도라는 것은 사람들의 이제 유전 형질의 이제 세대를 걸친 이 전개 과정은 이런 식으로 가계도 외에는 분석이 사실은 전통적으로 불가능했죠. 그래서 이 가계도에서 언제나 전통적으로 가계도를 볼 때 가계도 자체가 이렇게 까만 색깔로 칠해진 이런 여기서 이제 동그란 거는 여성이고 사각형은 남성이고 언제나 가계도를 보는 방식은 이렇죠. 그랬을 때 이렇게 색깔이 칠해진 가계도상에서 이 개인은 우리가 그 가계도를 통해 가지고 추적을 하고자 하는 특정 그 형질을 밖으로 이 표현 영상으로 표출을 하게 되는 그런 개인을 이렇게 새까맣게 색칠을 하게 되는 것이고, 겉으로 봤을 때 그것이 그 형질이 나타나지 않는 개인은 이렇게 하얀색 동그라미 또는 사각형으로 표시를 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가계도상을 그렇게 봤을 때 이 형질이 지금 요 알비니즘이라고 하는 요 백변증이 열성 형질인지 우성 형질인지를 가계도를 통해서 조사를 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어디서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이 만약 우성 형질이었다면은 여기서 바로 요 그 백변증이 표출을 하지 않은 그러한 이 두 양친 사이에서 그 백변증을 나타내는 요 표현이 나타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요것을 보고 우리는 이 백변증이 열성 형질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겠지요. 자, 그래서 열성 우성이라는 얘기는 결국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열성은 무엇이냐? 이 이형 접합체라고 영어로 헤테로자이고스 형태에서 것이 이 밖으로 표현형으로 표출이 되지 않는 그러한 형질이 열성 형질인 것이고, 우성은 반면에 헤테로
그래서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이형잡합일 경우에도 바로 이 형질, 요 대립 유전자로부터 나오는 이 형질이 표현형으로 이렇게 그것이 이제 발현이 된다면 우성이고 하는 것이 바로 열성과 우성을 이제 규정을 하는 그런 정의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만 여기서 여러분한테 묻는 것은 백변증이 열성이냐 우성이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왜 백변증은 열성 형질인가 라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뭐라고 답하실 것입니까? 왜 백변증은 열성일까요? 백변증이 어째서 열성 형질이냐 그 이유 자체를 우리가 가늠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유전 형질이 있다. 대립 형질로서의 그 형질이 열성이냐 우성이냐 그 이유 자체는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것이죠. 이제 기능. 어떤 유전자가 기능을 이제 그 대립 형질이 기능을 이제 하지 못하는 그런 기능 상실의 결과로 원래 있던 그 유전자 기능이 상실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를 하게 되면은 그것은 당연히 이것이 이제 열성이 될 수.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바로 이 상실된 이 대립 유전자가 지금 여기 이렇게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상실이 되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소위 말하는 정상적인 유전자가 기능을 제공을 해주게 되면은 없어진 기능도 이것을 이제 커버를 해줄 수가 있게 되니까 이런 경우에 기능을 상실한 그 결과로 발생한 그런 현상은 이 열성이 되는 것이고 반면에 이렇게 되었을 때 새로운 기능이 만약에 우리가 어떻게 생겼다면은 그 돌연변의 결과로 새로운 기능이 발생하는 그런 결과라면 그것은 원래 있던 기존의 유전자의 기능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밖으로 표현형으로 표출이 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는 이것은 우성이 될 것이고 바로 요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고전적으로 얘기하는 그 전달 유전학이라고 하는 멘델에 의해서 처음으로 창시된 영어로 이 트랜스미션 제네틱스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는 그 자체 이유를 따지기보다는 이것이 열성이냐 우성이냐 어떤 표현형이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각의 이제 이 세대를 걸쳐서 분리가 되느냐 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관찰하고 예측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소위 말하는 고전적인 전통적인 이 전달 유전학이었다면 이것이 최근에 이제 새롭게 생겨난 분자 유전학에서는 몰라큘러 제네틱스라고 하는 분자 유전학에서는 이것을 실제적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것이 어째서 열성이냐 바로 특정한 어떤 형질이 어째서 어떤 특정한 형질이 우성이냐 그리고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 돌연변이라든가 모든 새로운 형질은 돌연변이에 의해서 새롭게 나타나는 것이니까요. 그 돌연변 자체가 그 기전 자체가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생긴 돌연변이라면은 우리는 이것이 열성일 것이다. 새로운 기능이 얻게 돼서 생기는 돌연변이라면 이것은 우성이겠다라는 것을 예측을 모두 하게 되고 그에 따른 여러 복잡한 현상들을 이렇게 관찰 및 예측하게 되는 것이 이 분자 유전학에서 다루게 되는 그런 내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집단 유전학이라고 해서 이제 population 이 어떤 특정한 형질이 전체적인 이 개체군 내에서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으면 이것이 어떤 식으로
진화 과정을 에 영향을 주느냐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population 집단 유전학에서 다루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실 지금 보고 있는 이 호피족 인디안의 백변증에 관한 이런 고찰은 이 세 개, 그러니까 유전학을 이루고 있는 세 가지 구성 요소, 현대 유전학을 이 세 개가 전부 다 아우러지는 사실 매우 유용한 그러한 예를 우리가 지금 처음 도입 부분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알고 보니까 이 백변증 자체는 염색체 우리 중에서 15번 염색체에 있는 특별한 유전자 OCA2라고 이제 이름이 붙여진 이 유전자가 결함이 주 요인으로 그럴 것이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학자들이 추측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다른 곳에서 이 백변증 알비니즘도 보면 바로 이 15번 염색체에 있는 요 특별 부위가 이제 주로 이제 결실이 돼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해서 요 부분 한 요 정도 15번 염색체는 요 센트로미어의 동원체가 이제 위쪽으로 이렇게 조금 올라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2장에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특별한 염색체의 동원체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명칭이 조금 달라지는 것도 살짝 살펴볼 예정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동원체 바로 밑에 부분 가까이에 위치한 이 부위에 이 OCA2라고 하는 유전자가 존재를 합니다. OCA2가 왜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느냐 하면은 원래 아큘로큐테니어스 피부 그러니까 이 눈과 이 피부 색깔을 결정하고 되는 그 눈과 피부 색깔의 요 백색증, 알비니즘을 결정하게 되는 유전자 넘버 2라고 해서 OCA2하고 이게 뭐냐 사실 분자 유전학적인 관점에서 이것에 해당하는 요 지역이 도대체 뭘 하는 지역이냐 알고 봤더니 단백질 어떤 특별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암호화하는 그런 유전자 지역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단백질? 이 타이로신 아까 얘기한 그 아미노산 타이로신 뭐라 그랬죠? 멜라닌 합성의 제일 첫 번째 전구체로 사용되는 이 타이로신을 수송을 어디다 수송을 할까요? 멜라닌이 아까 어디서 합성이 됐었죠? 그 멜라노사이트에 있는 멜라노솜이라고 하는 그런 이 포낭 안에서 합성이 됐었잖아요. 그 안으로 이 타이로신을 수송을 하는 데 사용되는 그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유전자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만약에 유전자가 결실이 돼가지고 이쪽이 없어져 가지고서 이쪽 부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날아가 버렸다든가 또는 거기에 있는 뭐 아미노산 염기가 뭐 치환이 됐다든가 해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당연히 멜라닌 합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가 않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그런 패스웨이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멜라노솜이라고 하는 아까 그 포낭 자체가 이런 식으로 세포 안에서 단계적으로 이 머추레이션 성숙이 돼서 이 안에 많은 멜라닌이 이제 축적이 되어야만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요 OCA2라고 하는 요 수송 단백질이 계속해서 치로신을 그 안쪽에다가 이제 계속 수송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이것은 이제 이 아까 얘기한 그 집단 유전학의 관점에서 보면은 원래는 이러한 백변증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그다지 흔치 않은 그런 유전 질환입니다. 그래서 한 2만 명 중에 1명 정도 어떤 특별한 그 지역에서 그 개체군에서 인종이라면 인종이랄까 그런 그 지역에서 한 2만 명 중에 1명꼴로 발견이 되는 그런 질환인데 호피족에서는 두드러지게 높은 200분의 1, 200명 중에 1명 정도의 걸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도대체 이 부족은 뭐 때문에 이렇게 훨씬 높지? 여러 가지 이유가 책에 보시면은 특별히 이 호피족에서는 특별히 어떤 문화적인 전통적으로 역사 문화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하얀 피부색을 가진 이런 개인들이 상당히 사회적 지위가 높은 그런 대우를 받아왔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훨씬 더 많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많은 자손을 남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빈도가 높아졌다라고 그런 추측, 일종 좀 추측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훨씬 더 그냥 뭐 자세하게 여기서 우리가 다룰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개인적으로 이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론을 이제 전개해 볼 수가 있고, 그런 각각의 추론들은 사실은 나중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검증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제적으로 그런 것을 연구를 하는 그런 뭐 일종의 이제 집단 유전학자라면, 그래서 그런 사회 역사적인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이런 이유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이 원인에 의해서 이제 발생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복잡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런 유전학에는 같이 개입이 돼서 어떤 특정한 현상이 어떤 작은 개개인 또는 개개인이 전부 속해 있는 그 구성원으로 속해 있는 그런 전체적인 개체군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예였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얼핏 책에 있는 연습 문제라기보다 개념적으로 이런 우리가 유전적인 유전을 공부한다는 것은 어떤 가정하에 우리가 이것을 공부한다는 것을 살펴보면, 이것은 나중에 조금 이따 보게 될 이 모델 생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전 시스템을 공부할 때 직접 그 관심이 있는 그런 개인을 직접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델 생물들을 통해 가지고서 간접적으로 공부한다는 그런 과정하에서는 모든 생물이 이러한 동일한 유전 시스템을 공유한다는 이런 이 전제하에 우리가 이것을 안심하고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것은 어떠한 전제하에 이것을 우리가 이제 가능하게 하는 것이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기에서 모든 생물은 유전적으로 서로 친척이다. 다 우리가 서로 다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죠. 맞는 얘기죠. 또한 한 생물의 유전자 기능을 연구해서 얻어낸 정보를 다른 생물에 적용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모델 생물을 통해서 우리가 유전 시스템을 공부를 하는 것이죠. 맞는 얘기고, 또 이 한 생물의 유전자를 다른 생물의 세포 안에서 존속하고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다. 대표적인 예가 처음으로 이제 혁명적으로 사람의 인슐린 유전자를 세균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서 대량 생산을 해 놔 가지고서 그 전에는 인슐린을 사실 우리가 당뇨 환자한테 주입을 하려면 엄청나게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귀해서 값이 엄청나게 비쌌는데, 돼지 췌장에서 겨우 조금 뽑아서 쓸 수 있을 정도였었는데, 근데 이것을 유전자를 다른 생명 시스템 안에다가 넣어 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대량 생산을 아주 값싸게 해낼 수 있어서 많은 당뇨 환자들이 크게 혜택을 보게 되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모델 생물을 공부하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연구를 하는 것 자체가 전부 다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AC 모드가 전부 다 답인 것인데, 이것에 대한 대전제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진핵 생물, 그 다음에 세균, 그 다음에 이 고세균,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초기에 이것은 이제 공통 조상 중에서 특히 공통 조상 중에서 이게 루카가 무엇이냐?
last universal common ancestor 라고 해서 이 가장 마지막 공통 조상이라는 얘기는 이 끝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가장 최초의 공통 조상이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모든 생명체들이 다 태초에 한 공통 조상으로부터 유래해 왔다라고 하는 이 생물학의 근간이 되는 이 진화 개념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대전제 하에서는 이러한 모든 생명체가 동일한 유전 시스템을 공유할 수 있는 정당성이 여기서 바로 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이제 복잡하고 훨씬 더 현실적으로 이렇게 살펴본 훨씬 더 현실적인 데이터가 바로 이러한 이 진화 계통도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화 계통도 상에서 보면 우리 진핵 생물들은 여기 보면 이제 식물, 동물, 균류들은 아주 작은 한 가지를 이제 점유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나머지 진핵 생물들을 보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다른 이들이 전부 다 원생 생물들입니다. 영어로 프라티스트라고 하는 이들은 사실 전부 이 모든 이 진핵 생물들은 여기서 공통조상 이 고세균과 그러니까 우리는 고세균으로부터 이제 진화를 해 온 것이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것이 바로 이 부분이 루카가 되겠죠. 인류 공통적인 공통조상으로부터 이제 처음에 세균과 고세균이 이제 갈라져 나오고 그 다음에 고세균으로부터 진핵 세포가 처음으로 진화가 되었다 하고 하는 이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이러한 이 팩트가 여기 좀 있는 것이고